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이다. 나는 고교 시절에 나에게 상처를 준 선생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소수의 예외적인 선생을 제외하고 그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버렸다. 그들은 인간을 가축으로 개조하는 일을 질리지도 않게 열심히 수행하는 지겨움의 상징이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심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선생이나 형사라는 권력의 앞잡이는 힘이 세다. 그들을 두들겨 패보아야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쪽이다.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들보다도 즐겁게 사는 것이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싸움이다. 나는 그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지겨운 사람들에게 나의 웃음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싸움을 나는 결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입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 코너에선 무라카미 류의 69 작가 후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이진 소설가께서 선정해 주신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빼놓고 진행할 수 없죠. 오늘도 제 옆에 박찬세 시인님 나와 계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꼭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네. 너무 어색해 죽겠어요. 예. 같이 바쁘지 않나요? 제가 가는 것보다 아니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항상 계시던데. 아니죠. 박찬세가 제가 가는 스케줄에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그 가을이라 문학 축제가 많은데요. 공교롭게도 둘이 같이 섭외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옥천에서도 지역문학제 갔죠. 네, 그날도 즐거웠고 다음 또 파주에도 갈 예정인데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잘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이신 이진 작가님을 우리 박찬세 시인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진 작가님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대학에서는 디자인과 영상이론을 공부하셨습니다. 사회에서는 게임,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기획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장편소설 원더랜드 대모험으로 2012년 제6회 비룡소 블루픽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두 번째 장편소설 아르주만드 뷰티살롱이 출간될 예정이시라고 하네요. 이진 작가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진이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박수 또 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력이 독특합니다. 그 전공을 디자인과 영상 이론을 하셨고 또 게임, 영상 콘텐츠 기획하는 일을 또 하셨는데 오늘 지금 현재는 또 소설가로 여기 계십니다. 다른 직업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일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 2012년에 등단한 이후로는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꼭 제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듣는 말이 이력이 독특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뭐 직업상으로는 다양한 직업을 거쳐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다 이야기를 다룬다는 한 가지 맥락을 쭉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관적인 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처음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네. 글쎄요. 뭐 나는 내일부터 오늘 아니면 오늘부터 소설을 써야겠다. 소설가가 되겠다. 막 이런 장대한 목표를 정하고 쓰게 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공책에 이야기 만들고 소설을 쓰고 PC통신이 도래한 다음부터는 통신에 막 장편 소설도 연재해보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는 해왔어요. 네. 그러면 네. 아니 잠깐만요. 왜? 방 작가 왜 이렇게 급해요? 궁금해서.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더 궁금해서 그런 건데 뭐 그 영상 콘텐츠 기획하는 게 뭐예요? 그 쿠폰 나오나요? 그거 하면은?
게임 기획하는 게임이 쿠폰이란 거 어떤 쿠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있잖아요. 저 요즘에 모두의 마블에 빠져 있는데 네. 그 다이아즈 뭐 어떻게 그런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유료 아이템 공짜로 안 되냐 이런 네. 말을 듣기는 하는데 게임 쪽 일을 하시면 그게 뭐 네. 스토리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게임에서? 네네네 게임 시나리오를 일단 쓰고요. 이제 시나리오 이전에 기획을 하죠. 이제 전체 세계관을 잡거나 캐릭터 설정을 하고 캐릭터 설정을 네, 하고 네. 그 베이스에 이제 그렇죠. 깔린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자잘한 뭐 대사를 넣고 상황에 따른 뭐 전개가 들어가고 롤 게임 자체가 그런 네 와우나 롤이나 네,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다 기초적인 시나리오나 뭐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사실은 그게 문학적인 뭐 배경이니까. 그 이력 자체가 뭐 항상 일관됐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도 창작 어마어마한 창작이죠, 사실. 네, 그렇죠. 순수 어마어마한, 분량만으로만 따진다면 그 대화소설급의 창작을 하시는 네. 거니까. 그러면 그 계속 이런 네. 직업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도 네, 계속 이렇게 글을 쓰셨던 거예요? 네, 네. 쭉. 제가 사실 이렇게 등단을 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한 2008년 정도 그땐 제가 아직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좀 직업적으로 약간 회의가 들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좀 제대로 마음을 딱 잡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무라카미 류의 소설 69 작가 후기를 선정해 주셨잖아요. 네, 그 네, 사로잡은 문장으로. 네. 그 이유가 딱히 뭐 이렇게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사실 네, 네. 거친 이야기잖아요, 이 문장이. 네. 저도 이거를 꼽으면서 사실 무슨 문장을 뽑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머리에 좀 팍 떠오르는 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옮겨 보았는데 제가 이 무라카미류 소설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사실 지금 와서 이 69을 읽으면은 좀 웃음도 나오고 굉장히 막 자아도취가 심한 작가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자의식 과잉 이런 게 느껴지는 책인데 사실 그 고등학교 시절을 회고하는 이 책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성장 소설로서 네.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도 하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그게 들어서. 잊혀지지가 않아. 그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 책을 구매하지만 옛날엔 서점에 가야 책을 샀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무라카미 류 책은 늘 비닐 포장이 맞아요. 되어 있는 경우가 네. 되게 많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생 때 딱 보면 굉장히 욕망이랄까. 건드리면 안 그렇지. 되겠구나. 아니 그런 게 고등학교 때 느껴요. 서점을 갔다고요? 네. 아유. 문제집 대단하더라. 사러도 가고 뭐 서점을 그래. 안 갔어? 서점을 안 가셨다는 여긴 시골에 게 더... 저는 학습지 코너만 다녔지. 어머. 저기 문학 그렇지. 코너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요. 워낙에 문외한입니다. 네, 그 뭐죠? 설마요. 오래전에 아니죠. 우리 파문 2회 때인가 3회 때 그 유재영 소설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사람 소설이 내용에 러시아 이렇게 문호들 이름이 쫙 있었어요. 아, 그거 아니죠. 맞잖아요. 둘 다 기억력이 미천하니까. 네. 너무 아무튼 그랬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도스토옙스키 빼고는 고골이 누구야? 체홉은 누구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아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또 왜 그래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유 몇 번 그러셨나? 얘기해요. 세자매 얘기를 몇 번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문학을 시작했던 그때만 해도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눈에 띄는 책들을 주로 네. 읽는데 그때 아마 무라카미류가 아마 우리의 눈을 좀 이렇게 현혹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옆에 우리 이진 작가의 지인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보자면 도스토옙스키가 또 생각이 납니다. 지하 생활자라고 자칭인가요? 타칭인가요? 자칭이죠. 자칭이죠. 예. 그래서 네. 일명 지생이라고 일컬으시는 우리 또 한 분이 매우 덤덤하게 앉아 계십니다.
이진 작가님께 사전에 지인분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상의 소설, 날개 주인공처럼 살다, 고독사 했을 내추럴, 본, 룸펜, 근성의 소유자, 방년 30살, 고학력 무직자, 미술 이론 공부를 했으며 20세기 말에 홍대 앞에 인터넷 카페 정모에서 일본 음악 오타쿠로 두 분이 처음 만나셨다고 합니다. 네. 닉네임을 밝히셨어요. 예, 본명이 아니고 네. 닉네임. 근데 이게 제가 트위터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에요. 지하 생활자라고 치면 나와요. 제가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쓰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트위터에서 알게 된 분들을 좀 뵙고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 좀 곤란하긴 해요. 지하 생활자라고 하면 다들 뭐 왜 이름이 그따위냐 뭐 정말 지하에서 네, 사시나요? 사시냐 이러는데 지하에 사는 건 아니고 지상에 살긴 살고요. 네, 다행이네요. 1층인가요? 2층인가요? 뭐 10층 이상입니다. 예전은. 야, 장난해? 아닙니다. 그렇지 와, 않습니다. 대박. 천상에 사시는데? 그래. 지하가 아니고 천상에 사시는군요. 예. 혼자 사시는 게 아닌가요? 얹혀 살고 있죠. 부모님하고. 예. 제가 그래. 무슨 경제력으로. 그러니까 느낌이 오네요. 거진데, 네. 룸펜, 룸펜. 룸펜입니다. 네. 언제부터 무직자이신 겁니까? 저는 뭐 날 때부터인가? 계속? 근데 언니를 알고 있을 때부터 제가 정규직이었던 적이 한 제가 번도 이 없어요. 친구를 1999년도에 이제 세기말에 만났는데 네. 그때 이후로 쭉 한 번도 정규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네, 그럼요. 알바도 하고 뭐 어디 바텐더도 하러 가고 어디 막 부동산 회사에 대리 일도 하고 가서 막 부장 아저씨랑 브루스도 추고 그런 일을 전전하기는 했는데 어째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아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럼요. 처음으로 직장을 얻은 게 원래 나이로 따지면 31살인데 그때 데뷔했으니까 그때 직장을 처음 얻은 거죠. 사실은 막일 하다가. 그리고 네, 위로가 우리가 되네요. 네.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뭐 계속 다른 일을 글 쓰는 일 말고도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속 뭐 어떤 일을 네, 비정규직 계속 있죠. 하고 있고 무엇보다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도 이런저런 알바를 많이 했죠. 다만 결혼만 정규직이랑 하면 돼요. 사실 별게 없어. 중요하죠. 결혼- 아주 중요하죠. 비정규직으로 할수 있나? 열심히 살되 네.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살되 결혼은 정규직과 함께 해주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소심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좀 한숨이 느껴지는데. 연애는 종종 하셨어요? 언니가 더 잘할 것 같아. 제가 대신 말을 하자면 예, 언니가 나름 더 잘하? 인기가 없지는 않아요. 예, 꾸준히 남자들을 만나는데 여기 박시희님께서는 정규직 남편의 중요성을 설파하셨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 친구는 정규직을 가진 남자에게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깊은 병에 걸려 있어요. 왜?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네. 철이 안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는 남자가 좋아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은 뭔가- 그걸 원했으나.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바쁜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은 뭐라고 차라리 퇴근하고 뭐 이런 저기가 규칙적인 게 있는데 그냥 좀 너를 다- 안 바쁘다고 안 만났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뭐 자기가 자기가 뭐 고뇌하다가 뭐 그럼 만난 거. 자기가 바쁘지 않다는 거를 되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도 안 만나고 항상 정신적으로 바빴지. 자,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지인분과 더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우리 늘 말하는 코너가 있죠. 흥미진진한 3가지 키워드로 말하는 자기소개. 네. 박수는? 박수 쳐줄까? 네, 박수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네, 제가 성장 소설, 청소년 소설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네. 성장 소설로 등단을 하기도 했고, 또 성장 소설을 정말 좋아해 왔고,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 내면의 성장, 성숙이 뭔가 작품적으로나 뭐 인생의 화두 중에 하나인데 네. 나이를 어째 먹으면 먹어갈수록 더 손끝에서 멀어져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네, 비주류
두 번째 키워드 비주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입 밖으로 내기에 부끄러운 단어기는 하지만 비주류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를 쭉 다니면서 저는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알아서 노는 그런 뭐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이긴 한데 혼자서 놀지는 않고 어떻게 학교 밖에서 막 친구들을 찾아가서 뭐 만들어서 그렇게 놀아왔고요. 또 회사에 잠깐 뭐 몸을 담기는 했지만 굉장히 뭐 오래 회사를 다니지도 않았고 또 주류 업계, 술 업계가 아니라요. 예. 주류 업계는 아니었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설가로 등단하고 나서도 제가 아까도 저의 이력을 듣고 특이한 이력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제가 문창과나 국문과를 졸업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저에게 비주류라는 뭐 일종의 팔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지게라는 이상한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여기서 지게라는 거는 전래설화 중에 고려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노인을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 지게를 뜻하는 말인데 농담이고 무슨 뜻이냐면은 제 주변에 굉장히 어릴 적부터 저에게 좀 많이 의지하는 친구나 옆에 지생이 같은 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생이가 지게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언니의 지게에 내가 얹혀서 간다. 구루마. 네. 아, 진짜? 제가 끌고 가는 구루마에 이렇게 실려서 간다. 뭐 이런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의지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생 씨가 많이 얹혀보는 입장에서 주로 어떤 걸 많이 기대는 거죠? 결단력이 좀 없죠. 저같이 이렇게 의지하는 금치산자 같은 사람들이 좀 결단력이 없기 마련인데 언니한테 이제 뭐 고민을 얘기한다고는 할 때 결정을 언니한테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너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결정을 해줄게. 이렇게 언니가 얘기를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인간적인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은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죠. 또 언니 주변에. 아니, 제 친구들의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 뚜렷해. 자기 주관이. 그래서 이제 항상 주변 애들 얘기를 해줘요.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지금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지워.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안 돼. 근데 얘네들은 말을 안 들어. 아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생 씨는 그나마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좀 말을 안 들을 타입이면 이미 언니랑 관계를 이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왜 안 들으면서 계속 나랑 관계를 맺고 물어보지? 시인님이 좀 말에 권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권위보다도 내 생활이 그렇지. 내 생활이 그렇게 모범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당연하다는 말은 좀 심한 것 같고 그 성장 소설로 등단을 하셨다고 그 책이 비룡서에서 나왔던 모양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을 수 있어요? 내용을 이게 내용이 또 이렇게 제가 말하려니 말문이 막히는군요. 배경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가 배경이고요. 이제 배경이 구로공단의 쪽방촌이에요. 벌집촌인데 거기서 벌집촌에서 자라난 중학생 남자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우라가 많죠. 이제 뭐 생활에 불만도 있고 집은 어렵고 또 얘는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하고 싸움밖에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운 이런 우라를 가지고 살아가던 소년이 어느 날 우연히 잠실에 생긴다고 소문이 서울에 파다하게 퍼진 놀이동산에 그 놀이공원에 오프닝 파티 말하자면 뭐 오프닝 행사에 응모권을 보내서 또 그 응모권을 보낼 만한 또 돈이 없어서 같은 반 부잣집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서 옛날 잡지를 보면은 응모권들이 이렇게 애독자 코너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독자 엽서를 몰래 훔쳐다가 그걸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그 놀이공원에서 일어나는 오프닝 파티라고 하면 좀 웃기네요. 그 소설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 키워드 자기소개에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서 등단작에서의 성장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네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주인공 소년이 놀이공원에서 기대했던 거는 자기는 이제 현실, 굉장히 집에 가면 공부 못하고 집도 어렵고 이런 불만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꿈꾸는 환상의 세계, 뭐 이런 부유한 세계를 맛보고 올 거라고 믿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놀이공원에서는 또 주최 측은 나름대로 여흥을 위해서 경쟁 프로그램 같은 이상한 출발 드림팀 뭐 그런 류의 막 아이들끼리 참가한 아이들끼리 막 싸움을 붙이는 그런 리얼리티를 준비해놔요. 그래서 얘는 꿈을 찾으러 갔는데 리얼리티 쇼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혀 막 잠실에 가서 강남에 가서 그럼 꿈과 희망의 놀이동산에서 갔지만 그곳에 있던 거는 결국 또 다른 현실이었다. 이런 가슴 아픈 뼈 아픈 교훈을 얻는데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이진 작가가 좀 험난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이런 게 그런 게 좀 인상을 받으셨군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뒷부분에서 이제 좀 질문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차세대 선정된 작품도 보니까 그 중고등학생 그 교사가 주인공이죠.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먼저 사전 정보를 등단작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이진 작가님의 이번 소설 한 대목을 가장 최근작인 거죠, 그죠? 공개된 걸로는 그죠? 그렇죠. 소설의 한 대목을 듣고 오겠습니다. 사팔뜨기 아이는 쓰러진 스프링벅의 바로 옆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스프링벅의 친구들에게 단단히 틀어 잡힌 오른손에 여전히 조각도를 꽉 움켜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피 묻은 조각도의 칼날이 말레이곰의 유일한 무기인 갈고리 발톱처럼 날카로운 빛을 발했다. 그 아이의 사팔뜨기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던 것이 스프링벅이었는지 아니면 나였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사팔뜨기 아이에게 나 자신을 겹쳐보았다. 불합리한 미움, 의도적인 외면, 나를 구성하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되새길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열하고 비참한 감정들을. 사팔뜨기 아이의 초점이 엇나간 눈동자에는 차마 단 한 번도 똑바로 마주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네, 지금 들었던 낭독 부분은 이진 작가님의 말레이곰과 스프링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 소설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 소설은 웹진 문장에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소설인지 작가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의 소설이냐면요. 주인공은 일단 미혼의 여자 교사예요. 네, 뭐 결혼 이런 주변에서 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 겐세이가 많이 들어오는 나이대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네. 굉장히 개인적인 인생은 별로 이렇게 만족감이 높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뭐 별로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 뭐 그런 인물이고 나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사고 치고 다니고 돈 꾸러 다니고 이러는 분이고 여동생은 뭐 놀러만 다니고 나이트 전전하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가족 중에서 교사인 자기가 제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굉장히 자기 인생에 불만이 많은 그런 주인공인데요. 네. 남자 중학교 교사예요. 근데 자기 반 중학교 사내 아이들 중에 외모가 굉장히 미끈하게 잘생긴 남자애가 있어요. 이 남자애를 약간 관음하면서
관음만 합니다. 물론 어떤 그런 뭐 미성년자 상대로 뭐 그런 성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걸로 만족을 하는 굉장히 막 욕망 안에 억눌린 그런 욕구가 있는 여자 주인공인데요. 또 이 여자 주인공이 가르치는 반에는 또 한 명의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는 그 관음하는 대상인 잘생긴 남자아이랑 정반대로 눈이 사팔뜨기고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약간 막 아이들이 싫어하는 오타쿠 기질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 아이 자체도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라서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명의 남자 제자를 지켜보면서 전개되는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욕구불만이라고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거를 읽었습니다. 네. 왜냐면 항상 저는 아침에 읽기 때문에 읽고 왔는데 그 여교사의 욕정이라는 게 아주 너무 다가왔어요. 그 여드름을 짜고 싶어서 여드름을 짜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그 인물 관계라든가 이 캐릭터들이 좀 독특하고 그리고 이 여교사가 투영되는 대상들이 너무 뚜렷해서 사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고 그리고 이 소설에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는데 스프링버그는 아닌 걸로. 글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왜? 네. 뭐 전혀. 그 뭐랄까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 그 아까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서 골라주신 부분도 그렇고 제도권 교육, 학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렇게 반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았는데. 인상을 받으셨군요. 네. 그 골라주신 문장도 그렇고 낭독하신 부분도 그렇고 소설 내용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제도권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가진 사람 중에 제도권 교육에 대한 반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그 사람이 설령 그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전교 1등만 계속하면서 우위를 점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난 정말로 학교 생활이 행복했다. 나는 언제나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예. 그럼 만약에 본인의 학창 시절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소설로 발현할 정도의 저한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무관심해졌다고 할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저는 소설 읽으면서 작가가 이 두 캐릭터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냐면 이 캐릭터들이 그 소설에서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팔뜨기도 나오고 또 그 괴롭히는 아이들도 나오고 선생님도 그 양쪽에 그 욕구가 이쪽에 충분하기도 하면서 외면하기도 하면서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작가도 참 자라오면서 이 사람도 되었다가 저 사람도 되었다가 이런 변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변환기가 딱 그 조각칼을 들고 왔을 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 작가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이런 예측을 좀 이렇게 해봤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의 어떤 기억들. 여기 박 시인님이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상들의 저의 모습들이 다 일부분씩 녹아 들어가 있고요. 어떤 뭐 말레이곰이 나다, 뭐 스프링벅이 나다, 뭐 아니면 주인공이 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다 파편화돼서 들어간 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못 느꼈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떤 대상에 집착이 없어요. 그냥 다 공평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는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캐릭터에 애착이 없다는 게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작가일 수도 있겠구나. 그 어떤 변환기도 있었고 그전엔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가 그 외에는 이 사람의 입장이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핵심을 비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에요. 잘 읽어내주신 것 같아서. 받아서 그래요, 약이. 그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실제 겪었던 어떤 생활들이 학창 시절의 경험들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그것도 제가 뭐 조각도로 남을 가격한 적은 물론 없고요. 당연하죠.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주인공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제가 학창 시절 때 제가 결국 뭐 옆에 있는 지생이 친구처럼 제도권 교육을 정말 중간에 뛰쳐나올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니고 결국 저도 뭐 그런 수능을 치고 뭐 남들처럼 대학에 들어가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비주류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제도권 안에서 쭉 살아온 셈인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뭐 현실에 대한 불만감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우리 지생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할 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뭐 제도권 교육 안에서의 방황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할 말이 아주 많이 좀 있을 텐데. 깊은 방황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언니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크게 벗어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제도권 교육을 정말로 중간에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때 결심이었을까? 그러니까 학교를 고등학교를 딱 그만두고 나는 검정고시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결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권상우의 표현 대한민국 학교 다 B 나오겠네요. B.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 자퇴서를 내기 전날에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겨울이었거든요. 11월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전주에 이제 자퇴서를 내기로 했는데 그게 반려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학교 측에서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던 상태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네. 왜냐면 난 이제 막 쇼생크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체육 시간이었나 해서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거기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거 참여하지도 않고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시야가 이제 지평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하늘이 이렇게 딱 사각으로 딱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색종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때 딱 안 되겠다 나는 진짜 때려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자퇴서를 내고 나왔는데 뭐가 싫어서 나온 거야 도대체? 하늘이 네모나게 보이는 게 싫어서 아니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계신 작가님들이나 또 우리 진 언니나 다 뭐가 싫다라고 한다면 그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니 나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얘기해봐. 찬세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 8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만둔 거야. 아침 8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나는 9시까지는 간다고 꼭 얘기를 했어. 근데 왜 8시 반까지 계속 오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빌미를 준 거야. 안 그랬으면은 졸업을 했을 건데 담임이 빌미를 준 거야. 8시 반까지 와. 근데 뭐 그만둘 때 계기라는 거는 그 정도의 딱 뭔가가 이렇게 제도권에서 회사를 그만둘 때건 뭐를 할 때건 그만둘 계기는 원래 딱 짚어주거든. 그런데 그게 짚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내가 못 견딘다고 얘기하고서 그거를 오히려 그냥 내 탈출구를 그걸 빌미를 삼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하늘이 네모네모였어요. 이거는 좀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나는 근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질식해서 죽는 거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
아마 어떤 순간에 저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교육 듭니다. 자체가 사실은 지식 당하는 교육 시스템이죠. 사실 그 교육입니까? 몰아놓고서 그냥 네. 저기 하는 거지. 말레이 곰과 스프링볼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네. 이 대목을 낭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작가님은? 네. 낭독한 그 대목을 고른 이유는요. 이제 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지나서 결말 직전의 절정 부분인데요. 네. 이게 주인공이 되게 자기 개인적인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자기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자기 공적인 교사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좀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가 나는 괴로우니까 내 일에 어떤 거에서는 내가 그것까지 짊어지고 갈 난 여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모른 척하고 있던 자기 내면의 이렇게 어두운 마음 그런 무책임하고 어두운 마음을 이렇게 계속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가 네네네. 직면하는 대목이에요. 네. 이게 사실 초고에서는 없었던 대목이었는데 이번에 문장 웹진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퇴고를 하면서 일부러 제가 집어넣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색하고 너무 직설적으로 자기 주인공이 감정을 표시하는 대목인데요. 네. 사실 이 단편 말레이 곰과 스프링벅의 주인공 여교사는 제가 가장 좀 좋아하지 않는 가장 저렇게는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멸한 인간상이라서 억지로 이제 네네. 대면을 시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의 어떤 부분에서 그 다양한 성격들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양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네네. 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이거는 정말 싫어해. 네,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이건 못 봐주겠어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소설 내용이 딱 그 내용이잖아요.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한강 가서 화풀이하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이 그겁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 가서 대거리를 해야 되는데 한강에서 하는 네. 나도 내가 제일 찌질해 보일 때가 그때야. 정말 맞아. 상처가 따로 있는데 그냥 엄마한테 화풀이할 때 그리고 막 형한테 화풀이할 때 맞아, 내가 정말 근데 그게 너무 화나는 게 하고 나서 막 눈물 나오고 그러는 게 왜 내가 가장 소중한 가족한테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나 그럴 때마다 너무 화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경멸하는 이런 유형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요. 굉장히 단순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소설을 쓴 지가 벌써 한 2010년인가? 진짜? 네.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단편이에요. 제가 그때는 등단을 하기 전이었고 등단을 하기 위해서 되게 본격적인 습작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런저런 공모전에도 내고 그때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네네네.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써왔던 인물을 다루는 소설이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단의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울림을 주지 않는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써왔던 방식대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반응이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완전히 반대 쪽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접근을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물로 내가 이때까지 해오지 않았던 방식의 전개로 소설을 쓰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쓰게 된 소설이에요. 네. 나름 고군분투하던 시절에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작품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 혹은 예측했던 것과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쓴지 오래돼서 어떤 뭐 반응이 선정이 올지까지는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독자가 생기고 어딘가에 선정이 되는 것을 봤을 때 네. 많이 뭐 세월이 흘러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도 계속 집에서 혼자 이제 글을 쓰실 때 그런 식의 구조나 그런 식의 착상을 많이 하세요, 여전히? 좀 전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편이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쓸 때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거는 어쨌건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재미가 있죠. 예. 우리 아까 잠깐 낭독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대면, 직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타인 혹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직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찬세가 말한 것처럼 엄마한테 괜한 화풀이를 하고 났을 때 사실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잖아.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 내면을 직면하는 것. 그게 상당히 사실은 불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 해석이 가능할까요? 본인 작가인 자신에게. 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사실 그게 참 모순적인 얘기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어요. 남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을 이렇게 눈에 필터로 씌워서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면을 제대로 마주 보려는 거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신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진짜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최고의 쓰레기를 눈앞에 펼쳐두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포장해 주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나를 볼 때는 세상에 가장 큰 오물덩어리를 정확하게 보는 거라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볼 수 있지만 피하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지만 못 본다고 암시를 걸고 여기까지가 내 가시권이라고 이렇게 암시를 거는 것 같아. 사실은 누구든지 황 작가도 솔직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너무 큰 쓰레기가 앞에 있죠. 그럼요. 특히 뭐랄까 어떨 때 막연하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큰 오류나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끔 일기를 쓰다가 내가 너무 단순하고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욕망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딱 들키는 순간이 있어요. 부끄러워.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지 나 자신한테. 나도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막막할 때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면 정말 짜증나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선 엄마고 형제고 애인이고 다 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결국에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구나를 딱 맞닥뜨릴 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진짜로 세상에 큰 쓰레기가 앞에 이렇게 떡하고 놓여 있는 거야. 그때는 진짜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려고 최대한 자기 최면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모두가 사실은. 맞아요. 또 글을 쓴다는 게 더더욱 그러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세련된 방식이야.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근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얘기해줘요. 지금 박찬세 시인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언니 개인도 좋아하지만 이제 언니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자기 연민, 자기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언니가 쓰는 글들을 보면 되게 메타하게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나는 너무 쓰레기라서 나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자기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죠,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누가 너 쓰레기 같아라고 말하면 누구보다 더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까지도 언니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렌즈를 언니가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기 애나 자기 연민으로 모든 걸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 버리려는 것들을 되게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 보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니가 저는 이제 일본의 그 기리노 나스오 작가를 좋아하는데 좀 그런 어떤 지평을 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자기 애를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술가들 중에서도. 그런 캐릭터를 또 언니가 되게 잘 써서 한번 이제 모델이 돼주셔서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진 작가 소설을 읽어보면 그 인물들의 캐릭터가 좀 살아있어요. 그 어떻게 캐릭터를 살리는 구체성을 부여하는지 그 자기만의 그 뭐랄까 뭐가 있지 않을까? 다른 작가분은 어떻게 인물을 이렇게 구상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지금 나한테 묻는 거죠? 네, 역으로 좀 글쎄 이걸 나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하냐고 다른 작가분들은 똑같지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격이 단면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복합적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그것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는 그 소설 안에서 뭐 그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대화 속에서 대화 중요하죠.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 묘한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 사실은 대사가 많이 차지하긴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의 주머니는 뭐 다른 게 들어있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저는 구체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그 사람 주머니에는 뭐 이렇게 꺼내면 지갑이나 동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드라이버가 나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일주일 전에 입었던 팬티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뭐 장면을 저는 많이 묘사를 하긴 하는데 이진 작가는 어때요? 네, 저 대사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배우가 연기할 때처럼 제가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전혀 저랑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가 하지 못한 경험을 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런 주인공에게도 이렇게 설득력을 부여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뭐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사를 쓰고 또 뭐 그 외적으로는 현실성을 부여하려면 그런 게 있겠죠. 자료 조사라든가 그 인물이 하는 말이 정말 그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런 직업을 가진 독자가 읽었을 때도 저게 근거 없는 소리 어디서 주워 듣고 옮겨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그런 게 진짜 재밌어요. 왜 커피숍에 앉아있을 때 옆 테이블 사람 대화 훔쳐듣는 거. 인간 관찰하기. 정말 재밌죠. 아니 그거는 소설가들만 그러는 것 같아. 시인들은 옆에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어. 진짜 소음에 대한 진짜 병적인 저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살의를 느낀다는 게 그 소음. 정말 그런 게 있는데 소설가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시인 옆에서는 안 떠드는 거. 진짜 그 내가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들 병적으로 소음에 대한 저기가 있더라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지인만이 알고 있는 이진 작가의 은밀한 매력입니다. 우리 지생님이 알고 있는 이진 소설가의 매력이랄까?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떨리네요. 떨리네요. 제가 떨리네요. 일단은 언니 매력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언니가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지게잖아요. 그래서 구루마에다 괴인들을 싣고 가는 사람인데 이제 괴인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넘쳐요.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좀 분화방처럼 좀 달려들어서 좀 의존을 하는 타입인데 주변에 되게 불우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막 예를 들자면 제가 일단 대표적인 예인데 저는 일단 10몇 년째 언니 직에 얹혀 있고 또 연극 배우분? 그분은 진짜 부러워하시잖아. 아니야, 그분은 나 없어도 잘 사신 분이야. 네,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김브리드 언니도 있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명 네, 브리튼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이디야. 브리트니 김인데 아무튼 예, 그분도 있고 뭐 두 번째로는 뭐 유흥을 좋아하죠 언니가. 제가 봤을 땐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했죠. 좋아했죠. 네. 유흥을.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선 이제 20대 때 놀 만큼 놀아본 사람 이제 과장입니다. 3위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장. 결혼하셨죠? 이거 시어머니 들으십니까? 아, 저희 시어머님은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시는 분이라. 다행이네요. 네. 저희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앞에 틀어드려요. 쿨하셔서 그렇게 상관은 안 하실 거예요. 언니가 참 같이 논 또 에피소드가 많은데 두바이의 5성급 호텔 클럽에서 네. 120만 원어치였나? 100만 원도 아니지. 120만 원어치 술을 얻어 마시고 마셨습니까? 네, 그 유흥의 종착지를 네, 종착역이 두바이였죠. 네. 네. 두바이는 좀 가보고 싶네요. 네, 또 제가 못 가본 데가 두바이인데.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핵심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고요. 이게 동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막 따르는데 저는 뭐 오랫동안 봐왔지만 솔직히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네. 좀 잘생겨서 그런가? 좀 코가 높고 잘생겨서 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이진 작가 보면서 네. 저는 뭐 충분히 이게 다 이해가 갔어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까? 외모적으로 느끼는 포스도 그렇고 네. 저는 어디서 많이 뵌 분이 내 앞에 계신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저는 본 적이 없는 네? 것 그런가?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어요. 이진 작가가. 그래서 네.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짜증만 나요. 어떤 면에서 제가 네. 시인님의 짜증의 심기를 지점을 거스렸는지. 건드렸는지. 네,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죠. 왜 얘기해보죠. 아니요. 여자들한테 네.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핵심인 것 뭘까요? 같아요. 네, 네. 아까 잠깐 우리가 녹음 전에 잠깐 박찬석이 얘기했지만 자기 여자친구랑 너무 유사하다. 자기 여자친구를 연상시키는 면이 많다. 지금 약간 침을 삼키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괜찮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잘못 들었나요?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겠어요. 참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강단 굉장히 있고. 분열하시고 계시는 분열하고 계셨어요. 자아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정말 궁금한 거는 그 얘기를 들어보죠. 근데 네, 두바이 5성급 뭐든지. 호텔에서 120만 원짜리 술을 얻어먹게 된 사연. 정말 제가 정말 창피한데 이 얘기를 수십 명한테 하고 다녀서 정말 창피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친구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친한 친구 중에 김브릿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이상한 브리트니 김. 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브릿이라고 자기를 잠깐 불렀었는데, 네, 그 친구가 굉장히, 뭐, 연예인이 안 된 게 안타까운, 정말 연예인이 되었어야지 그 한이 풀릴 팔자인데, 아쉽게도 연예인이 뭐 제안은 들어왔지만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잘 노는 친구였는데,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그 친구랑 김브릿? 같이 한창 20대 때 놀러 다니다가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는 길에 중간 경유지가 두바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바이에 갈 생각은 없었는데 거의 이제 충동적으로 두바이에 한 3박 4일 짧게 머무르게 됐는데 그 김브릿 친구는 어느 나라에 가건 보통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면은 맛집을 찾아보거나 뭐 유적지를 찾아보거나 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런 거 다 제끼고 일단 클럽.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밤문화 장소를 일단 물색을 해요. 이 친구는 절대로 국내 엔모 뭐 포털 아무튼 한글이 나오는 포털은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 현지어로 돌아가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그 밤문화
네, 장소에 가서 거기를 꼭 찍고 와야지 직성이 풀리는 친구인데 멋쟁이네. 네. 화끈하네. 네, 그래서 두바이에서도 이 친구가 가자마자 이제 저는 그냥 놀다 가자 이랬는데 이 친구가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래서 또 구글링을 해서 저를 그 두바이에서 그 당시에 뭐 제일 뭐 재미있다는 클럽으로 데리고 갔어요. 둘이 같이 갔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남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리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웨이터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미는 수레를 이렇게 저희 앞으로 딱 밀고 오더니 수레에 양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딱 웨이터가 그 남자가 아니라 웨이터가 술잔을 건네면서 옆 테이블에서 보내는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기죠. 그래서 뭐야 이러고 봤더니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마실 때까지 마셔라 돈은 우리가 다 내겠다 이래서 정말 저는 술을 그렇게 잘 못 마시는데 제 친구는 좀 마셔요. 그래서 마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마셨더니 나중에 뭐 제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계산할 때 살짝 봤더니 1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합석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아니요. 그 남자분들은 그때 정말 배포가 크다라고 느꼈던 게 저희 옆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아니, 지독한 관음증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술 배포가 먹는 거 큰 게 구경하고 아니고 싶어가지고? 야, 두바이 5성급 호텔이면 오는 애들이 야 120만 원에 돈이겠냐? 아니 그렇긴 한데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의 버리다시피 뭐야 적선도 아니고 얘따 먹어라 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의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이러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먼저 자기들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못 당해봤구나 그런 거. 나는 뭐 그 웨이터가 손잡 팔만 잡고 데리고 가잖아. 그런 것만 갖고 봤지. 황 작가님 가시면은 충분히. 그런가? 두바이 5성급 호텔? 그럼요. 입장료는 없죠? 여자는 입장료 없습니다. 진짜? 그럼요. 어딜 가도 그건 진짜 어딜 가도 똑같네. 질린 것 같아. 질린 것 같아. 대박이야. 그리고 그 남자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기 러시아에서 오신 다른 여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진짜?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남아 도는 거야 그냥. 그렇네. 술집 사장이다. 낚시 갈 때 있잖냐. 낚시꾼들은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달아서 던지잖아.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통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뭔지 알지? 집어 던지는 거 가까운 데다. 그 마지막에는 통째 부어서 다시 물에다가 잘 가. 그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 나는 정말 남자는 너무 단순해서 이해가 안 된다. 남자는 존재가 그래. 너무 단순해서 이해가 잘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러네요.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있으면 쓰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그럼요. 아무튼 두바이 5성급 호텔 클럽에 가면 정말 잘하면 예. 술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되게 이뻤던 것 같아. 아무데다나 그렇게. 그럼요. 그 김브릿이 우리 김브릿. 네. 그리고 이름도 빛난다. 이진 작가도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아이고야, 아닙니다. 다음에 다 같이 한번 갑시다. 그래. 열심히 살아서 가셔야 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의 취향을 파헤친다입니다.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칠까? 약간. 본인의 취향을 드러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여쭤봤더니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게임, 먹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를 그렇습니다.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저기 양수리까지는 가본 것 같고요. 제가 국토 종단 이런 거는 못 해봤고요. 네, 그 정도로 하드코어하게 타지는 않고 그냥 한강 끝에서 끝까지 정도? 서울 한강 끝에서 끝까지 정도. 보통 그러면 몇 분이나 걸려요? 제가 그 어플로 확인해 보니까 한 30km 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래 걸린다. 추천할 만한 자전거를 타고 추천할 좋은 코스가 있어요? 사실 서울에서는
바퀴 달린 걸 타는 게 참 위험하지. 위험하고 괄세 받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건 서울에서 자전거 탈 곳은 한강 고수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국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오늘도 메뉴를 먹었죠? 그렇죠. 네. 어떤 메뉴를 좋아하세요? 저 양꼬치. 나도 양꼬치 좋아하는데. 네, 양꼬치. 양꼬치는 몽골 음식 아니야? 몽고에서도 먹고 저기 어디지? 동북지방 중국 대륙에 약간 북쪽 그쪽에서 많이 먹는다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연변분들이 많이들 홍대에도 하시죠. 괜찮은 데가 있죠. 홍대 양꼬치 하는 데가 이쪽에. 그렇죠. 예, 그런데 비싸서 못 가요. 홍대가 땅값이 비싸니까. 맞아요. 네. 그럼요. 추천 맛집이 그러면? 추천 맛집은요. 이제 서울의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옛날부터 살던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쪽은 잘 아시다시피 저기 구로 네네. 대림 그쪽에 중국 분들이 예전부터 쭉 사셨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여기는 은근히 사람들이 그랬어 이러는 데인데 건대 입구 쪽도 그게 것 같아. 십수년 전부터 건대 입구 쪽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사는 곳이 건대 입구 근처라서 일부러 거기 양꼬치. 네, 거기에 송화 양꼬치라는 그냥 이렇게 이름 말이 되나? 네, 송화 양꼬치라는 집이 있는데 제가 그곳을 나름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가본 바로는 송화 양꼬치가 가장 훌륭합니다. 네. 우리 지생님도 몇 번 데리고 갔는데 언니 가는 데가 제 맛집이기도 한데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홍대 정문에서 건너편에 지로우 라멘이라고 지로우 라멘이라고 라면집인데 맛도 좋은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누가? 그럴 거 같아. 라면 만드시는 분도 잘생겼고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그 직원도 잘생겼고. 참고로 지생이가 잘생겼다고 하는 거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아니야. 네. 진짜 라멘집에서 라멘 만드는 분들은 정말 잘생겨요. 예. 그럼요. 그런 게 있습니다. 황 작가 이제 바로 끝나고 갑니다. 머리에 쓰는 수건이 뭐가 있나 그게 봐요. 어울려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어울려야 되는 얼굴이거든. 그러면 굉장히 세련돼요. 그렇죠. 잠깐 여자세만 모이니까. 조용히 좀 해줘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줘. 상호고? 상호가? 지로우 라멘 메모합니다. 지로우 라멘. 네, 지로우 라멘. 이따가 저녁은 거기서 먹기로 해요. 결정됐습니다. 네, 아니 결정됐습니다. 저기 원래 만화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꿈을 접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그럼요. 다만 드러나지만 않는 거지. 왜냐하면 소설 자체가 저는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이 뭐예요?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아시겠지만 남에게 받는 질문 중에 제일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 그거죠. 제일 좋아하는 작품 꼽아달라. 어떻게 하나만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하는 그 만화가들. 만화가 저 데스카 오사무 좋아하고요. 예, 블랙잭 명작들이죠. 전부 다 명작들이죠. 그럼 명작인데 왜 내가 모르죠? 제대로 안 보신 거죠. 문외한이어가지고. 그렇죠. 문외한. H2 이런 게 명작 아닌가? H2도 명작이죠. 근데 저는 아다치 미츠루 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명작이라고 인정하지만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만화는 역시 한국 거라. 네? 만화가 누구 한국에서? 저는 박봉성, 이현세 네. 고전을 좋아하시는 허영만 해가지고. 클래식. 네, 굉장히 맥락이 느껴집니다. 네. 시인님과의 맥락이 얼굴에 막 미소가 가득하시네요. 행복한가봐.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그냥 자다가도 웃음이 나요. 그분들 생각하면. 네, 혼자 웃고 계세요. 자, 어느 시간대에 주로 소설을 쓰세요? 보통 어느 시간대에 쓰시나요? 밤에요. 저희는 밤이죠. 그렇죠. 밤이죠. 그럼요. 일단 해가 져야지. 그렇죠. 마음이 안정되고. 남편 재우고 쓰나요? 저희 남편 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 그랬단 말이지. 뭐야? 그 죄송합니다. 남편이 잠들면 일어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자야죠. 어떻게? 그러면 언제 글 쓴다는 거야? 출장 갔을 때?
좀 늦게 자지 않아? 언니도 형보다? 그렇지. 제 신랑도 저기 사진 찍는 일을 해서. 진짜요? 네네.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가 비슷해?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가 많이 비슷해. 자, 넘어갑시다. 부럽네요. 근데 갑자기 부럽네. 주로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 노세요? 아이고 이런 클럽? 거시적인 질문. 이제 제 나이에 이 몰골로 클럽에 가는 거는 굉장히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않는 지 오래되었고요. 예. 가도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죠. 춤 사이가 이미 그럼요. 감이 달라서. 저는 이제 클럽을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가면 좋다. 그런데 이제 음악 들으러.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끊으려고 내년부터는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육문육답을 잠깐 봤는데요. 주로 가사 없는 음악을 들으신다고. 육문육답. 네네. 그러면 가사 있는 음악 중에 가사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난 이거는 좋더라라고 하는 건 있어요? 음악 너무 많죠.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하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네. 가장 그럼 즐겨 듣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가사 있는 것 중에서. 요즘 90년대 초반 자꾸 복고 기분에 사로잡혀서 옛날 음악 막 듣고 있고요. 김한선 씨 5집. 명작이죠. 약간 닮았다. 네. 닮았네요. 보니까? 지금보다 8kg 적게 나갔을 때는 닮았다. 맞아. 눈매랑 전체적으로 닮았어.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사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근데 걔 남자야. 언니 좀 약간 보이시한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걔 그런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 내 사촌이랑. 잘생겼겠어요, 되게. 사촌. 잘생겼지. 여자한테 인기도 많고. 그래? 그런 그 친구 있어. 라면집에 취직시키자. 그럼 되겠네요. 딱 좋다. 딱 좋다. 자, 그럼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오는데 파문의 공식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진에게 말레이 곰이란? 말레이 곰과 스프링복 단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말레이 곰이란? 말레이 곰이요? 네. 제가 또 이 소설 한창 쓸 때 저 거주지에서 가까웠던 관계로 과천 그 동물원에 자주 갔는데요. 실물을 보니까 영 귀엽지는 않더라고요. 네. 스프링벅이란? 스프링벅은 제가 그 초식 동물들을 안 좋아해요. 무섭게 생겼어요. 저는 초식이 돼요. 네, 저는 맹수들보다 걔네들이 더 무섭게 생겼어요. 하긴 그렇긴 하다. 네. 호랑이가 이쁘지. 그게 사자도 뭐냐면 있고. 이진 작가가 비겁한 걸 싫어하는 거야. 초식 동물들은 비겁해. 너무 확장하신 것 같고요. 때는 생긴 것 자체가 비겁해서. 너 약간 초식 동물처럼 생겼어. 어떻게 너구리 알았어? 뭐 이런 거. 미쳤냐? 미쳤다. 미쳤다. 박찬 선생님 또 공식 질문 있잖아요. 그 작품이 안 될 때 나는 이런 짓까지 해봤다. 이런 짓까지 해봤다. 작품이 안 될 때 이제 뭐 다 이거 컴퓨터로 작업들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다른 익스플로러 띄우고 이제 야동을 보나요? 안 갔던 사이트들을 순례를 하죠. 이제 평소라면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을. 그게 야동인가요? 간지 한 5년 넘은 쇼핑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와 정치 성향이 전혀 달라서 들어갈 때마다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류의 사이트까지. 사이트까지 싹 찢는구나. 그럼요.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환기 측면에서 좀 새로운 공기를 좀 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딴짓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서. 네. 포장할 때는 좀 내비둬요. 그래. 죄송합니다. 끝날 때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끝날 때 와가지고 지금 공구리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 이거 다시 갈어.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웃겨. 네. 그러면 이진에게 오타쿠란? 오타쿠죠. 이걸 뭐라고 달리 설명해야 되지? 그냥 존재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존재하는 산소 같은 산소 같은 할 수가 없는. 그쵸. 언니가 내부자라서 설명을 못하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 내부 고발자가 될까봐. 그렇구나. 저 메타하게 설명하기 힘들죠. 말할 수 없죠. 네. 그렇다면 우리 지생 씨에게 지하 생활자의 삶이란? 너무한다. 이거 진짜 너무 철학적인 게스트인 저한테 제일 심오한 질문. 좋다.
좋다, 나쁘다, 뭐 간략하게 나도 얘기할 수 있죠. 몸이 지상에 있건 뭐 천상에 있건 뭐 어디 있건 15층에 있건 멘탈리티가 항상 지하를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삶인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충고를 아까 뭐 했지만 종종 햇볕은 쬐야 돼요. 네, 물론이죠. 햇볕을 쬐야죠, 사람은.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먼저 지생 씨부터. 네, 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언니가 그 독립 잡지 도미노에 단편을 꽤 많이 썼어요. 그 지금 얼마 전에 6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실린 언니의 글에 저는 언니의 그 뭐라고 해야 돼? 문학 스피릿? 락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 문학은 뭐야? 아무튼 그런 소울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네. 저도 꼭 찾아 읽겠습니다. 네, 알라딘 잡지 주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독립 잡지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잡지 되겠습니다. 곧 황현진 작가한테도 청탁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그럼요. 미리 감사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 작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굉장히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맥주를 한 캔씩 앞으로 두고 하는 이런 녹음 자리 굉장히 인상 깊었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술을 좀 드시고 싶으시면 오세요. 네, 굉장히 자주 술집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그걸 지향해. 종종 이렇게 핫식스도 한 모금씩 먹어주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9회 이진 소설가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현진, 박찬세, 구성은 안미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